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용산 이제 정비창 지금 이렇게 허하게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허드슨 야드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2007년. 비슷하네요. 허드슨 야드는 아마 25년이면 완성이 될 거예요,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주변에 몇 개의 굉장히 높은 건축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17년 갔을 때는 이제 한창 공사 중이었어요. 베슬이라는 뭐 조형물도 없었고. 그래서 용산 이 국제업무도시가 만약에 2005년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우리는 먼저 끝났을 텐데요, 그죠?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 국제업무도시 에어리가 굉장히 커요. 네. 경인 운하서부터 배가 들어와서 용산 국제업무도시까지 연장이 돼서 중국에서 서울까지 오는 네. 관광 페리어를 이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이게 들어섰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청와대를. 그리고 용산공원과 또 연계되고. 네. 미군들 용산공원 반납을 하고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업무도시와 청와대, 용산공원 이런 것들이 쫙 연계가 된다. 굉장히 좀 멋진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보시면 네. 보세요. 뭐 이게 멋있죠. 보기만 해도 멋있죠. 한강에 이렇게 유람선이 떠 있고 이제 요 앞에 아마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들이 들어와서 관광도 하고 서울시에 이제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됐을 텐데 아직 첫삽도 못 썼어요, 저희가.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러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디테일하게 잡았었던 건데 문전까지 갔다가 못했어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왜 허드슨 야드를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냐면 허드슨 야드가 아까 공사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 제가 갈 때까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25년이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네요. 약 하나로 18조 원. 용산 국제업무도시는 이 허드슨 야드보다 이제 면적이 아마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야드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완공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도시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또 도시계획도 수립하고 이것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다시 살리려고 하면 이 기간이 또 한 1, 2년 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모집하고 또 건설사, 금융 같이 해가면서 가려면 시작을 해서 완공이 되려면 10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데 허드슨 야드는 2005년에 시작을 해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 용산 국제업무는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 첫 삽을 못 떴다. 오히려 정책이 빠꾸됐다. 시작점은 비슷했으나 리턴에서. 끝나는 집은 10여 년이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서울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됐든 용산 국제업무도시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보다는 활용되는 쪽으로 완성이 됐으면 더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국의 옛날에 까나리 워프 금융 허브 단지 만드는 거. 네. 거기도 뭐 노동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이 바뀌어도 대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들 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허드슨 야드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허드슨 야드에 이렇게 뭐 베슬, 이거 뭐 나선형 건물은 아니고 이게 공작물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계단으로 공공조각. 그렇죠. 이제 공공조각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요. 높고 그다음에 이 계단으로 걸으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조각이라고 해야 될지 공작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허드슨 야드의 명소가 됐다. 그래서 허드슨 야드의 베슬이라는 토머스 헤독이라는 이제 공공조각가가 한 건데 건축사들이나 도시 전문가들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뭔가 이렇게 핵심의 앵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것 중에 지천들을 서울 전역에 수세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랑천은 이미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시민들의 아주 휴식과 그다음에 소통의 공간으로 이제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랑천으로 이제 이어지는 지천들 그다음에 정릉천 기타 등 이런 지천들을 잘 개발을 해서 여기에 휴식과 서울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여기 시범사업 대상지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릉천, 도림천, 홍제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주도형의 이제 정책으로 끌고 가다 보면 네. 말 그대로 사람이 바뀌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야드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네.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담은 수세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공급 정치 아까 신통기, 모아타운, 고품질 임대주택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이제 주택정책으로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여기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뭐 이런 인가 절차들을 줄여주겠다. 행정을 지원을 줄여주겠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가면 한 3번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되면 한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민관과 좀 관이 합의를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안을 좀 돌출한 안을 한 번에 올려서 한 번에 통과를 시켜서 빨리 설계를 하고 착공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프로세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통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여의도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합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울 시민들도 신규 주택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영끌이 묻지마 청약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 저번에 한번 번동과하고 면목동과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네. 빨갛게 생긴 게 이제 노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이제 노후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모아주택. 그러니까 모아주택이 이렇게 한 블럭이 모아주택이고요. 모아주택을 3블럭, 4블럭 이렇게 합치니까 모아타운이 되어버렸어요. 네. 아파트 단지죠, 그죠?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층 이하 이거 풀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목동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 고급화하고 임대평수 늘려준다. 우리가 60평 정도 되면 발코니까지 포함하고 하면 이게 이제 24평형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24평형 아파트. 그전에는 임대주택 그러면 완룸형, 전용 면적 6평, 7평, 네. 12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연상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대시설이나 기타 서비스 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했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슬럼화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 여기는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춰지는 임대주택을 렌트하우스 이런 거를 좀 고급화하고 면적도 넓혀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발표였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이거 뭐 기본이고요. 인간이 주택을 우리가 설계한 건물 중에 쾌적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주거 공간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하면 그런데 관이 하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죠? 차별과 소외를 차단하는 소셜 믹스. 이제 이 부분도 공간으로 설계를 하면서 소셜 믹스를 하는 부분을 이미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우리 건축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의 이제 시민단체나 네. 많이 이제 해봤어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나 기타 시민단체에서 먼저 좀 해야 되는 것이 공간에 대한 소셜 믹스가 아니고 마음의 소셜 믹스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옛날에 뭐 시프트 뭐 이런 거 넣으라고 해서 우리 일부분의 층이 5개 층이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가는 동선이 같이 들어가서 임대주택은 우측으로 들어가고 민간주택은 좌측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들어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갈 때 마주치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주택을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공임대를 사시는 분들은 왠지 이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어색함도 좀.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에서 당당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지려면 이런 렌트하우스나 우리가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싸게 공급하는 주택은 국가에서 싸게 해주면 되잖아요. 대신 품질은 퀄리티는 높게 해주면 나도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 나 문제 없어. 라는 마음가짐을 먼저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좀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우리가 요 근래 진짜 한 5년 동안 집값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한 번 올라간 집값은 떨어지기 힘들다. 부동산은 한 번 올라가면 어떠한 현상, 우리가 2번 있었죠? 리만, IMF.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국채금리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도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담보주택금리 올라가면서 7%니 이제 8%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끌이 청년들, 신혼부부들 비싼 가게 집 사고 담보대출 받은 거 월급 급여의 70%를 앞으로 집값으로 소진을 해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적정히 조절해주는, 무엇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을 펼쳐내시는 우리 정부의 각 관료자, 그 다음에 선출직들, 이런 분들이 바깥의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고, 네. 바깥과 고민하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민간 규제심의위원회, 민간인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같이 소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좀 네. 귀 기울이고 같이 협의해서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1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의석수와 또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